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사실 회사원이에요. 지금 다 퇴근하고 거의 오신 것 같은데, 저도 회사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 나이를 안 밝히고 싶지만, 프로필을 쓰면 거꾸로 계산하면 나이 나올 것 같아요. 나이 좀 먹었고요. 예, 제가 책을 3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3년 만에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라는 에세이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책은 사실 뒤에서 책 얘기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텐데요. 이것 좀 뻘쭘하지만 이 출판사의 표현입니다. 소설 읽는 회사원의 순정 같은 글쓰기의 산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 출판사의 표현인데, 이 순정 같은 글쓰기의 산물이라는 게 사실 회사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쓰고 사실 이 순정이 있으니까 매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고, 제가 오늘도 이 책을 쓰면서 내내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어렵고 막 이런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에서 이 책을 썼냐면 어쩔 때 이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냐면 퇴근하고 되게 막 헛헛할 때 있잖아요. 집에 가기는 싫은데 누구한테 전화해서 사실 술을 한 잔 먹고 싶긴 한데 그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한 명, 2명이 다 바쁘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하고는 걔하고는 술을 먹느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혼자서 좀 편하게 있고 싶으면서 있으면서 집에 가기는 싫어서 혼자 카페에 앉아서 책을 좀 읽고 싶을 때 이럴 때 이 책을 좀 읽을 수 있으면 어떨까. 저도 직장인이니까 그래서 같이 술 한 잔 마시는 그런 기분으로 좀 읽을 수 있는 책이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재미있게 오늘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이 사실 포지셔닝은 에세이 중에서도 하위 분류로는 독서 에세이로 됐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33편을 썼는데 각각의 에세이마다 제가 쓰고 싶은 주제와 그 주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거나 동일한 모티브를 가진 소설 33편을 매칭을 시켜서 썼어요. 그래서 한 에세이에 이야기 2개가 교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설도 꽤 많을 텐데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읽으면서 소설 33편을 같이 좀 읽어보는 그런 재미, 그런 거 같이 느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좀 자랑 하나 하자면 3주 만에 2세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잘 팔렸고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들의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같은 직장인 얘기니까 맞아 내 얘기야.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좀 공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다른 책 얘기 잠시만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제가 3년 전에 밑줄 긋는 여자라는 독서 에세이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 에세이를 내고 나서 이게 벌써 2009년 7월이에요. 3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보통 막 전업 작가들 보면 막 1년에 막 에세이 같은 거 막 3권씩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저는 3년이 걸렸던 게 사실 이걸 내고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거의 방전 모드에 되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오랜만에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첫 번째 책은 좀 다르게 이거는 경영으로 분류되는 책인데요. 제가 하는 일이 해외 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 영업의 그런 주로 신입사원 2, 3년 차,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해서 해외 영업이란 이런 거다 그런 직업 에세이를 제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 카메라를 봐야 될지
청중.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 저의 정체성을 갖다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정체성으로 이 책이 쓰였나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아까 그 프로필을 보셨겠지만 제가 굉장히 오래 다닌 거죠. 회사를. 언제부터 다녔냐면 97년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97년 때 막 초등학교 다니시고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회사를 다니고 뭐 IMF도 겪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회사원의 정체성, 그것도 한국에서 회사원들의 정체성은 뭐 지금 뭐 양복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오늘 뭐 이거 끝나고 뭐 기분 좋아서 술을 한잔 한들 뭐 새벽까지 달린들 내일 시간 되면 가서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러고 좀 치사하고 더러운 일을 겪어도 좀 웃어야 되죠. 그러고 술 마시면서는 당장 그만둘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다음날 또 일찍 출근하는 이런 회사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굉장히 외로움에 취약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보통 쪽팔리니까 얘기를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지금 뭐 그 혼자인 내가 혼자인 너에게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제 친한 친구들도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책을 안 산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이 혼자라는 의미가 물리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간인 이상 다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뭐 결혼을 했건 뭐 애인이 있건 뭐 100만 명의 팬클럽이 있건 뭐 어차피 혼자죠. 장국영은 왜 죽었겠어요. 그렇게 팬들이 많은데 누구나 혼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외로움을 되게 잘 타는 사실 성격이에요. 좀 이렇게 예민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일본인 친구가 저랑 이렇게 몇 명이서 술을 먹다가 저한테 너는 꼭 토끼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뭐 토끼처럼 뭐 귀엽다 이런 말인 줄 알고 아, 난 참 귀엽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끼는 외로우면 죽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검색을 네이버 검색 이런 걸 해보니까 진짜 일본 만화 캐릭터로 외로우면 죽는 토끼들이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끼는 외로우면 죽어서 저보고 토끼 같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놀란 게 이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외로움에 좀 이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사실 외롭지 않으려고 저는 되게 많은 시도들을 했었어요. 뭐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아마 결혼이 마지막 시도가 될 거야. 이 외로움에 대항하는. 그런데 제가 뭐 폭식, 폭음 뭐 사람들 많이 하는 거 폭식은 정말 많이 했어요. 폭식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다이어트와 운동이죠. 그리고 뭐 별로 마음에도 없는 남자 만나기 뭐 이런 거 그게 좀 힘들죠. 그렇게 몇 번 또 만나다가 또 미안하고 가끔씩 또 스토커도 한 번씩 만나서 양심의 가책 및 이런 것도 느끼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뭐 심지어 운동 중독 거기에 뭐 워커홀릭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단 말이죠. 이게 한번 외롭지 않으려고. 그런데 결국 인정하게 된 거나 어떻게 해도 외롭구나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로울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허접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실 외로울 때 쉽게 누구 사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뭐 남자분들도 많이 그러는데 가을 되면 아주 못생기지만 않으면 막 사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자들도 뭐 좀 잘해주면 일단 만나고 보고 뭐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고 뭐 인터넷 동호회 되게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 또 여럿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좀 쉽게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들 이런 거 많이 맺는데 사실 가장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 게 그런 뒷감당도 안 되고 그런 게 관계들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가장 경제적이고 돈 안 들고 편한 게 사실 책을 읽는 거예요. 책 뭐 요즘에 비싼 책도 뭐 제일 비싸도 2만 원 이러잖아요. 뭐 전공서 이런 거 아니면. 그러고 저는 그래서 책을 원래 좋아했지만 참 많이
읽었고, 그리고 회사원들이 소설을 워낙 안 읽잖아요. 제가 오늘도 저희 회사에 지원한 인턴 사원 면접하는 데 들어갔었는데 취미를 쓰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독서를 맨 앞에 쓴 애들은 딱 보자마자 감이 오죠. 아, 취미가 없구나. 그래서 느끼지만 그래도 취미가 맨 앞에 써 있으니까 요즘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읽은 책이 뭐예요? 이러면은 뭐 그 김난도 쌤, 뭐 1000번에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저의 이 책을 쓰게 된 세 가지 정체성의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문청, 문학청년. 그래서 저는 좀 문학에 대한 어떤 순정이 그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갖고 있고 항상 이렇게 글을 쓰고 그렇게 그런 문학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이 결합이 돼서 이번 책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쓰셨어요? 이게 가장 질문이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래도 이런 질문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나도 책이나 한 권 쓸까? 이런 좀 분들도 있는데 그 되게 얄밉죠. 그 쓸 때 그 괴로운 과정 같은 거는 다 이제 있고 이제 뭐 성 차장은 뭐 종합소득세도 내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쓰게 됐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회사 다니면 물리적 시간이 없는 거는 사실인데 저는 사실 글을 썼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굉장히 성격도 좀 예민하고 감정 기복도 좀 있고 그런 예술가의 스타일인데 사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좀 이렇게 빡세고 건조하잖아요. 거기 그대로 그렇게 내던져졌으면 이렇게 오래 못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쓰면서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런 출구가 있으니까 저는 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회사원이기 때문에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지 제가 막 놀았다 그러면은 제가 어떤 룸펜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다가 이 책을 보시면 그 33편의 에세이가 있는데 그 각각의 소설 한 편씩 33편의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강의를 자주 듣지만 보면 그래도 뭐 메모 한두 개는 또 해가는 맛이 있어야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책에도 33편 그 리스트가 있지만 그 33편 중에 제일 그래도 이 가을에, 이 초겨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은 거 제가 한 10개를 뽑아서 이 10개의 얘기들 그리고 왜 이 소설을 선택했는지 이 소설에 얽힌 얘기들이 뭔지 그런 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김중혁은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많으시죠? 그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소설가 중 한 명이죠. 그 뭐 펭귄 뉴스도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악기들의 도서관 뭐 그런 책들을 썼고 장편도 몇 개를 쓴 젊은 70년생 작가인데 뭐 70년생이 젊다는 게 아니라 박범신 선생보다 젊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김중혁 펭귄 뉴스 같은 경우는 시간 되실 때 단편집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유쾌하고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책에 나오는 이 대사인데요. 에스키모들에게는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너무 힘들어할 때 캐나다에 사는 삼촌이 전화해서 하는 말인데 에스키모들한테는 훌륭한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고 사실 뭐 훌륭한 고래도 없고 훌륭한 사냥꾼도 없고 훌륭한 선인장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훌륭하게 존재할 필요는 없어. 이 대사를 읽으면서 제가 너무 짠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을 제 어떤 경험에 매칭시켜서 썼냐면 앞에 제 프로필에 보면은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가 LG전자인데 제가 거기를
때려쳤어요. 근데 대책 없이 때려쳤어요. 그때. 왜냐면 하루라도 더 다니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저희 뭐 가끔씩 신입사원 중에도 그런 애들 있거든요. 후배들 중에. 일단 힘들어서 일단은 쉬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니 대책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냐. 뭐 어디 면접하고 어디 다 잡아놓고 나가라 그러면 아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도 그냥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 저 되게 말리죠. 그런 애들을. 그렇게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된다. 대책 없으면 안 된다. 회사 나가기는 쉽지만 들어오긴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리는데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왜? 나도 그래 봤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전혀 버틸 에너지가 없었고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때려쳤는데 그때 집에 있으면 그런데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저희 엄마 아빠 되게 무섭거든요. 그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이모네 집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때 제가 한 2달 동안 거기서 한 일이 잠만 잤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저희 이모가 저한테 이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그냥 너는 잠만 자도 된다고. 그러고 너는 내 조카라서 내가 사랑하는 거지. 뭐 너가 좋은 회사를 다녀서라거나 뭐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감동스러웠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원래 우리가 요즘에 생산성에 대한 강박이 너무 크잖아요. 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맨날 뭐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에도 뭔가 성취를 해야 되고 집에서 일기 쓰시는 분도 많으시죠. 오늘 한 일 중에 의미 있는 일 3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말 지나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강박, 이런 거가 있는 심리 상태에서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제가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 펭귄 뉴스에 있는 단편 중 하나인데 제목은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 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정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미국 작가 레이먼드 카버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단편 작가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리고 이 번역을 누가 했냐면 소설가 김연수가 했어요. 그래서 번역도 되게 잘 된 편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단편집인데 이 안에 깃털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깃털들을 읽고 그게 좀 행복의 상대성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거기 1층에 라면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되게 작아요. 이 강의실의 반도 안 되는 되게 작고 이렇게 바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15명 많아봐야 그렇게 라면 먹을 수 있는 가게였는데 아줌마들이 돈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남 한복판이라서 늦게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8시 되면 딱 닫아요, 라면집을. 그렇게 하고 일찍 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때부터 술을 마셔요. 그래서 그게 1층에 있으니까 이렇게 맨날 들어갈 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아줌마들 보면 항상 되게 행복해 보였거든요. 뭐 대단한 걸 먹는 것도 아니고 비 오는 날에는 뭐 이렇게 뭐 그 전 같은 거 구워서 막걸리 마시고 좀 무슨 좋은 날이면 뭐 삼겹살도 굽고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러고 이 글은 제가 작년 12월에 그 톱클래스라는 잡지에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버킷리스트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썼던 건데 어느 날 제가 미장원에 가서 그 여성 뭐 중앙 동화 뭐 여성 생활 이런 거 많잖아요. 두꺼운 잡지. 그거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주부들의 그 버킷리스트가 있었어요. 독자들의 버킷리스트를 모은 거. 그래서 보니까 버킷리스트가 다 이런 거예요. 뭐 더 늦기 전에 화보 찍어보기, 뭐 이브닝 드레스 입고 파티 가보기, 뭐 크루즈 여행, 유럽 여행, 세계 일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 해봤는데 저는 그걸 쓴 사람들이 가진 거를 아무것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안 했죠. 뭐 애도 없죠. 그러고 뭐 지긋지긋하지만 내 편 들어주는 남편도 없죠. 그리고 뭐 마트 같이 갈 남자도 없죠. 뭐 일상에 그런 아기자기한 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그 나중에라도 갖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또 되게 결핍이고 그 아줌마들이 되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막 가끔 막 대단한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마트에서 그 맥주 이렇게 그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싸게 나오는 거. 그거 12팩 사가고 이런 게 되게 부럽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행복은 되게 상대적인 거구나. 이거를 느꼈었는데 마침 제가 그 춘천 가는 그 비둘기호인가? 무궁화? 그게 끊어지기 그 마지막에 그 기차 없어지는 기념으로 그 기차를 타고 춘천에 갔었는데 거기 그 청평댐 거기 그 앞에서 어떤 그 8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노부부가 이 잡탕 그런 매운탕 이거 하나를 놓고 소주를 막 3병씩 까고 있는 거예요, 대낮에. 그런데 그 정말 노인들이신데 그 이도 되게 튼튼하신지 이 뼈도 막 이렇게 막 뜯으시고 대낮에 막 소주를 막 3병씩 막 까시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진짜 완전 할머니인데 그 할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좋으신지 계속 할머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할머니가 사실 그 말을 뭐 한 100번은 했겠죠, 살면서. 그래서 똑같은 말을 또 듣고 막 좋다 막 이러면서 계속 소주를 마시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크루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늙어서 함께 씻고 뜯고 마시고 즐기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가탄 광고인가 뭐 그런데 이게 씹고 뜯고 이게 마시고를 제가 바꾼 건데 그 씹고 뜯고 한다는 게 그 이가 늙어서까지 튼튼하게 이렇게 같이 먹고 놀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버킷리스트는 이거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깃털들 보시면 정말 행복이 되게 상대적이라는 거를 느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안톤 체홉의 이 관리의 죽음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셨구나. 네. 그 안톤 체홉이 원래 그 희곡 작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위대한 단편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는 정말 이 단편을 읽고 너무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되게 소심하거든요. 그런데 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술자리가 굉장히 잦은데 그러면 맨날 이렇게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제가 항상 내가 오늘을 말실수한 게 뭘까 그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불안해요. 이거 무슨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더 부풀려서 소문이 나면 어떡하지? 뭐 누가 내 욕을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아 비판을 이렇게 맨날 하는데 그래서 되게 말실수 같은 걸 한번 하면 되게 전전긍긍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남들은 제가 그런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실수를 해놓고 집에 와서 저는 가끔 제가 한 번은 금요일에 술자리에서 어떻게 말실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랬는데 마침 그 월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 3일 연휴였는데 제가 3일 내내 나 어떡하지? 주말이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해명을 할까? 막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제가 그 화요일에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했었나? 뭐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그 소설의 얘기가 뭐냐면 옛날 한 100년 전 러시아가 배경인데 어떤 그 하급 관리가 오페라를 보다가 기침을 해요. 그래서 이 앞에 앉은 대머리 장군의 뒤통수에다가 침을 튀겼단 말이에요. 기침을 재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막 앞으로 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군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는 했지만 표정이 안 좋은 것 같고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막이 끝나고 또 가서 또 죄송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됐으니까 가라고 짜증을 내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출근을 해서 또 찾아가요. 그래서 어제 침을 튀겼던 사람인데 재치기는 생리적인 거고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러니까 막 바쁜데 왜 이러냐고 막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에 와서는 또 전전긍긍하면서 화를 냈으니까 또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못 견디고 꺼져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상징적으로 압축을 해서 이 꺼져라는 걸 들은 이 하급 관리가 너무나 이 패닉이 된 나머지 몸이 터져서 죽어버려요. 그렇게 끝나는데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건데 나만 전전긍긍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실 뻔뻔한 사람들은 정말 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애를 낳으면 참 뻔뻔하게 키우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만 전전긍긍하는 거지 남들은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좀 뻔뻔해지자는 그런 이번 에세이를 제가 하나 썼어요. 거기 나온 얘기고요. 이 소설은 워낙 유명하니까는 좀 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읽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진기행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필사 문청들은 필사도 많이 하고 이런 단편인데 무진이 소도시 이름이잖아요. 혹시 무진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안 가봤는데 무진이 관광지가 아니니까 뭐 볼 게 없대요. 그러니까 무진 하면은 명산물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작가는 이 소설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무진의 명산품이 왜 없냐 명산물이 무진의 명산물은 안개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홍콩을 되게 좋아하는데 홍콩의 명산물은 뭘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저에게는 홍콩항의 수심이었어요. 이게 뭐 그런 홍콩에 저마다 자기가 어떤 여행지나 자기가 느끼는 그런 특징이나 좋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행을 가서 기억에 남는 게 뉴욕 가서 뭐 자유의 여신상에 기억에 남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어떤 소소한 기억이 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도망을 가고 싶었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대로. 근데 그때가 7월 마지막 주여서 비행기 표가 없었어요. 휴가 초성수기라. 그래서 홍콩에 갈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비행기 표가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대한항공에 되게 비싼 자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거를 타고 홍콩에 가서 제가 막 더운 여름에 그냥 뭐 혼자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냥 뭐 구경을 한 게 아니라 혼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거기 되게 조그만 부티크 호텔에 있었는데 맨날 제가 막 아침 일찍 나가서 막 지쳐서 밤에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호텔 직원이 마지막 날 저 사람은 뭐 하러 온 걸까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되게 궁금하다는 듯이 이게 홍콩에 왜 왔냐고 물어봐서 제가 뭐 달리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뭘 좀 버리려고 왔다 그랬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그 직원이 되게 놀라운 대답을 했는데 뭐냐면 홍콩항은 수심이 깊으니까 다 버리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홍콩항에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캔맥주를 하나 마시고 막 그 홍콩항 거기다 대고 제가 아는 요구에 막 다 한 다음에 근데 제가 생각보다 요구에 많이 알더라고요. 되게 목이 쉬어서 그 캔을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홍콩항에. 그러니까 되게 속이 시원해지면서 그 되게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제가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홍콩 하면 생각나는 게 그 홍콩항이에요. 아, 정말 수심이 깊구나. 재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단 말이죠. 모든 도시는. 그래서 제가 하나 또 에세이를 썼고 또 이 소설은 제가 꼭 한번 권하는데요. 정말 완벽한 문장의 단편으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싸이가 되게 떴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싸이 뜨기 전부터 싸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못생겨도 좀 이렇게 몸집 큰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싸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싸이 앨범에 보면 이번 그 너무 강남 스타일만 떠가지고 상대적으로 안 알려졌는데 어땠을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박정현이 피처링을 했는데 그 노래 보면 이게 가사예요. 근데 이걸 들었는데 되게 흥겨운 노래인데 막 되게 막 심란한 거예요. 이런 가사를 처음 딱 들으니까. 왜냐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자학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뭐 그러고 근데 여자들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때 그 남자랑 특히 제가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걸 들었을 때 만약 내가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다 쓸모없는 생각이죠. 지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 생각은 맨날 하잖아요. 다 지나간 거. 거기서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쿵 했는데 이 갈팡질팡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단편집인데 이 단편집의 표제작이기도 해요. 그때 이기호라는 작가인데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유쾌하고 되게 웃겨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어떤 그 고등학생이 린치를 되게 자주 당했던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왕따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재수가 없어서 자주 맞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롤라장에 갔는데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자애랑 손잡고 한 바퀴 돌았는데 그런데 조폭의 일원이 걔를 짝사랑했던 거라서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조폭 뭐 그런 일원이 불량서클 일원이 처음으로 거리에 나왔는데 그때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맞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맨날 맞아서 트라우마가 생긴 고등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당구를 치고 있는데 그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예전에 맞았던 그 불량서클의 일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매빗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맞을까봐 도망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 2층에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도 없고.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2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오니까 여기서 떨어진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떨어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그 덕만이라는 불량서클의 일원은 2층 당구장에 올려 그랬던 게 아니라 그 1층하고 2층 복도 그 계단 중간에 있는 화장실에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2층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애들이 놀리면서 하는 말이 덕만이는 똥만 쌌을 뿐인데 누구는 다리가 부러졌다. 결국 우리도 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맨날 지나고 나면서 후회하고 너 왜 그랬어? 막 특히 엄마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 그랬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사실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그렇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그 스포츠 게임 재방송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 결과 어떻게 된지 다 알았으니까 뭐 저기서 뭐 미스를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욕을 하고 한탄을 하고 그렇지만 볼 때는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 박진감 넘치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후회하는 그 순간들이 그 순간에는 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 어차피 뒷북이니까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자학을 하지 말자는 뜻에서 이 에세이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학을 최소화하는, 자학해서 정말 정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혹시 여기 정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정선? 저는 사실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는데 정선 5일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정선 5일장은 사실 간다 그랬더니 저희 회사에 그 정선이 고향인 신입사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30분이면 다 본대요. 그래서 뭐 설마 그렇겠냐 해서 갔는데 그 진짜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터에서 나서 아우라지를 갔는데 여기가 되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한번 주말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걸 건너는 게 이 나룻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이 많은 날은 운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많아서 이걸 못 탔는데, 여기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이 아우라지에 이 노랫말이 있어요. 근데 이 가사가 정말 말 그대로 이거예요. 그 남녀가 쌀이골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물이 불어나니까는 돛담배가 안 다니니까 이거를 못 건너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노래를 부른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여기 갔을 때 얼마 전에 어떤 남자랑 이렇게 끝났었어요. 그런데 사실 끝날 때는 되게 쿨하게 다 잘 헤어지잖아요. 요즘에 또. 그리고 뭐 전화 그러고 안 받아도 잘 그냥 끝나고, 그냥 뭐 그만 만나 이런 거 안 해도 뭐 그냥 서로 전화 뭐 2번 정도 씹으면 잘 정리가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자하고 저도 서로 전화를 한 2번 정도 씹어주시고, 뭐 이렇게 그 남자가 그래도 남자니까 카톡을 몇 번 더 보냈는데 제가 더 씹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랬는데 사실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 저는 그래도 카톡 한 번 더 보냈으면 연락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안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미국에서 이모가 와서 이모랑 같이 그 관광 열차인지 그걸 타고 갔는데, 그때 봄이라서 봄 햇살도 되게 좋고 경치도 아름다운데, 저는 사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이모랑 대화하는 건성으로 하면서 이 핸드폰으로 그 남자 트위터 막 이런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이거 뭐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막 좀 작업 거는 여자들이 뭐 멘션 보낸 그런 거 뭐 친절하게 다 답장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여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고, 그러고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거를 보면은 자기가 먹은 음식 다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헤어졌으면은 뭐 시금 전폐는 안 해도 좀 이렇게 가볍게 좀 못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름지게 잘 먹으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가서도 계속 그 남자를 생각하고 뭐 트위터에 또 뭐 간식은 안 올렸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 이 커다란 동판에 이 시가, 이 노랫말이 써 있어요. 이걸 보는 순간 그 옛날에 그 이 남녀들에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이 정말 얼마나 얕냐면 여기 요 다리로 그냥 건너가는데 3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거를 못 건너서 예전에는 못 만났었는데, 우리는 뭐 정말 말이 헤어진 거지 다 알잖아요. 뭐 그게 뭐 하는지 뭐 먹었는지 당장이라도 볼라면 볼 수 있는데 그냥 서로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연락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최민석의 쿨한 여자라는 그 소설하고 매칭을 해서 쓴 건데, 그 쿨한 여자에서도 보면 말로는 헤어졌지만 서로 그 SNS를 보는 건 사귈 때보다 더 자주 보거든요. 그리고 그 남녀들의 특징이 혼자 쓴 것처럼 그냥 쓰지만 또 이 상대방도 그냥 혼자 쓴 것처럼 쓰지만 이게 또 이게 주거니 받거니 연결이 돼 있죠. 그러고 막 서로 또 잘 사는 척 하려고 막 이렇게 일부러 쾌활한 척하고 또 그렇게 막 많이 하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 이은미 노래처럼 쿨한 척하지만 지금 굉장히 그 옛날에는 서로 집 앞에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SNS 공간에 막 이렇게 막 스토커처럼 계속 가면서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칭시켜서 에세이를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옛날에 싸이처럼 그거 뭐 몇 번째 방문 당첨 이건 없잖아요. 트위터 같은 건. 그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친구는 그 옛날 남자친구 그걸 갔다가 뭐 2000번째 방문 당첨 뭐 이런 것도 됐거든요. 그래서 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쓴 에세이가 있고요. 한번 들으시면 한번 읽어볼만 하겠죠, 책에. 그리고 이제 김연수 많이들 아시죠? 이제 이상문학상도 받았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작가들 중 하나인데 그 베스트셀러 요즘에 한 10위 안에 들어있는 그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이거 쓴 작가인데요. 사실 여기에 그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이 소설이 작년에 그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쓰여진 가장 좋은 소설로 평론가들이 뽑고 막 이랬는데요. 사실 이 소설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바쁘신 분들이 읽으면 한 번만에 내용이 연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막 시점이 막 몇 개가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읽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그 어떤 한 88학번 그 정도의 그 학번에서 그 여자친구가 한마디 말도 없이 투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 뭐 사랑해, 뭐 미안해 이런 편지도 안 써놨어요. 그냥 유서를 3줄을 딱 남기고 죽었는데 이런 회색의 시대에 이런 시대에 회색으로 살 수 없어. 그렇게 안녕 막 이렇게 남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에게 그 3줄을 써놓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죽었을까? 그리고 왜 죽었을까?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빌렸던 책이 그 왕호 천축국전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죽기 전에 이거를 읽고 죽었으니까 혹시 이거를 읽어보면은 무슨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온갖 일에 집중하면서 그 여자친구의 죽음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소설이 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은 짐작하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면은요.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 네 마음을 알겠어요. 그 뭐 이렇게 회사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고과 같은 거를 잘 못 받는다거나 뭐 억울한 일이 뭐 있을 때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 그 선배가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이러죠. 근데 그 말은 결국 이거죠. 그만하고 술이나 먹자 이 얘기죠. 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남의 마음을 짐작을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혹시 외국어를 할 때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 계세요? 그 외국어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외국어가 어떤 거냐면요. 병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 진짜 외국어 웬만큼 잘해도 못해요. 그런데 바꿔서 그 우리나라 병원 가도 사람들 설명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아프세요?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뭐 이거죠. 뭐 배가 아파요. 뭐 어떻게 아프세요? 죽을 만큼 아파요. 뭐 이거예요. 사람들이 설명을 못해요. 자기 아픔조차도.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아픈지 몰라요. 상대방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괴롭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여자들은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그 남자친구한테 내가 그냥 아무 말이 안 해도 내 표정 보고 내가 기분 안 좋은 걸 알아야 돼요. 여자들은 이런 여자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또 밥도 잘 먹으니까 평상시처럼 그러면 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냐 이런 걸로도 뭐 싸우고 그러는데 정말 남의 마음속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짐작할 뿐이다. 이런 거를 이 소설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이거랑 매칭시켜서 쓴 에세이예요. 혹시 등산 자주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중년이신 분들이 있으면 등산을 자주 다니실 텐데 다 이렇게 젊으셔서 등산을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등산 되게 사실 싫어하거든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 박범신의 촐라체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은교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박범신의 촐라체를 보면 이게 히말리아를 등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산악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용어를 하나도 몰라서 처음에 읽을 때 좀 버벅거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안자일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산악 용어에서는 일반 명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읽고 왜 이렇게 놀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안 했지만 전공이 독일어거든요. 그래서 이 자일이 독일어로 로프예요. 밧줄. 그리고 안이 뭐냐면 접두사 안을 붙이면 동사를 만들 때 붙이는 건데 이걸 붙이면 사역에 묶다 이렇게 돼요. 이게 여기서 n을 붙여서 동사형을 만들어주고 접두사를 붙이면 밧줄로 묶다, 로프 오프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 명사를 시켜버려가지고 안자일렌으로 세계 공용어로 쓰더라고요. 산악에서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암벽을 타고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그럼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두 명이 올라가면 같이 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뒤에서 떨어지면 이 사람한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같이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고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죠.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기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두 명 다 죽는 것보다는 한 명 사는 게 나으니까 못 건져 올릴 것 같으면 자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안자일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새로운 좀 신선한 단어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저는 왜 이렇게 이 안자일렌에 집착을 했냐면은 제가 여태까지 뭐 결혼을 안 하고 못한 게 안자일렌을 할 용기가 없어서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애를 조금 한 건 아니지만 아까 그런 식으로 서로 전화 몇 번 안 받으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나 만나고 근데 안자일렌이라는 게 이거 줄을 끊는 것도 굉장히 용기잖아요. 일단 서로 묶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리스크예요. 근데 이 사람을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신뢰하니까 묶는 거잖아요. 정말로 가치가 없는 사람하고는 묶지 않겠죠. 그러고 같이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 자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용기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안자일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에세이를 써봤고요. 이제 이게 9번째 소설인데요. 이분은 성철 스님이시죠. 돌아가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런데 제가 소개한 책은 이 책이 아니고요. 이 메시지가 좋아서 여기서 뽑았는데, 요즘에 그 긍정 강박 신드롬에 빠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 시크릿 같은 책들이 워낙 유행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상상하면은 다 되는 거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거에 좀 심리적 저항감이 크거든요. 실제로 막 진짜 뭐 10,000원도 없는 애들이 뭐 100억을 뭐 3년 만에 100억 뭐 이런 거를 뭐 붙여놓고 맨날 보면 그게 어떻게 생기겠어요. 그러고 뭐 보면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사실 그 전략자 때도 제일 중요한 게 현황 분석, SES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상관없이 뭐 애들 뭐 다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로맨가리의 그 어떤 휴머니스트 그 소설도 그 어떤 그 유태인이 예전에 그 나치 시대의 유태인이 되게 부자였는데 이제 나치 히틀러가 이제 그 정권을 잡고 이렇게 그 유태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친구 유태인들은 다 미국이나 뭐 이런 데로 망명을 했는데 그냥 뭐 설마 별일 있겠냐. 원래 인간은 선한 거니까 그러고 그냥 독일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이민을 안 가고. 그러다가 나치가 점점 이 박해를 하니까 그 독일인 그 하인 하녀 집사 부부한테 부탁을 해서 지하실에 숨어 살아요. 그러고 그런 그 위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 죽은 걸로 하고 그런 그 자기 재산에 다 그 독일인 부부, 집사 부부에게 양도를 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다시 양도를 받기로 하고. 그런데 그 유대인 부부가 전쟁 끝났는데 말 안 해주고 밑에 계속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이 그 끝났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게 그 처음에는 그 신문하고 라디오를 다 갖다 줬거든요. 그 독일인 부부가.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신문 안 보는 사람 많거든요. 특히 아침에 뉴스 보면 뭐 맨날 뭐 강간당하고 유괴당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아침부터 정신 사납다고 뉴스를 아예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유대인도 신문에 넣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전쟁 소식을 보는 게 싫다고. 그리고 라디오도 참혹하다고 넣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아주 고매하게 그 전쟁통에 지하 방에서 뭐 톨스토이 뭐 이런 것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그 사람은 어차피 모르니까 전쟁이 끝나도 아주 맛있는 것나 맨날 갖다 주면서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독일인 부부한테 되게 감사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선한 존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죽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다 잘 될 거야 뭐 맨날 이럴 때 사실 어떻게 다 잘 돼요. 노력을 해야지 잘 되지. 그러고 그 워렌 버핏이 말했죠.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근데 거기서 그 버핏 아저씨가 말한 장기 투자는 좋은 거를 잘 골라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개미들처럼 카더라 하니까 뭐 그냥 샀다가 그거 반쪽 났는데 아까워서 못 팔고 있으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상장 폐지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긍정. 요즘에 항상 긍정을 강요를 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제가 쓰려고 그 로맨가리의 어떤 휴머니스트를 가지고 제가 이런 내용으로 썼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10번째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서는 그 마지막 건데 사실 이거 무단도용이에요. 이 이미지가 그 목 늘어난 티셔츠 그 이미지를 찾았는데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이분이 얼굴이 없어서 좀 썼는데 사실 뭐 연예인들 뭐 이런 분들도 유명한 사람들도 집에서는 막 목 늘어난 거 있고 막 그 추리닝에 뭐 무릎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뭐 하죠. 그러고 뭐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소설을 읽고 제가 썼냐면 그 이별 전후사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그 김도원의 소설을 읽고 썼는데 올해 신사의 품격, 건축학개론 이런 게 한참 유행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첫사랑이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나이는 들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뭐 품격 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세련돼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화에서 만나면 그 서로 또 어베이러블 하잖아요. 뭐 한번 갔다 왔더라도 싱글이고 서로 사랑만 하면 되고 뭐 멋있으면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 7년 만에 헤어졌던 첫사랑이 만나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7년 만에 헤어졌던 첫사랑이 서로 뭐 SNS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났는데 뭐 어디서 만나냐면 방갈로 이런 데서 그 안에서 문 잠그고 만나서 이렇게 고스톱 치고 이렇게 닭도리탕 뼈 뜯어 먹고 뭐 그런 아줌마들 아저씨 그런 근데 그런 거 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가봐야 모텔 밖에 갈 데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읽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뭐 10년 후에 만나면 걸쭉각개론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소설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일상이 그런데 너무 정말로 다 이렇게 굳이 그 소설 읽고 되게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서는 이렇게 그 뭐 샤워하고 나와서 이렇게 섹시한 데까지만 딱 보여주지 뭐 여자가 뭐 머리 막 뒤집어서 막 말리고 뭐 그 뭐 바디로션 바르고 수건 털고 이런 거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그 대부분의 일상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도 뭐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번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그 대부분의 티셔츠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대부분의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그 겉모습 이런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나만 구질구질한 것 같고 그러고 막 그 특히 페이스북 이런 데는 사실 자기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만 올리잖아요. 사실 뭐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올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특별한 날 어디 간 것만 올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혼자서 라면이나 먹고 있을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요즘에 그 신문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페이스북 스트레스가 많대요. 왜냐면 왜 이 사람은 별거 아닌 내용을 썼는데도 좋아요가 100개씩 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장문의 글을 썼는데 좋아요가 2개밖에 없을까 이런 거 스트레스도 많이 느낀대요. 그런데 사실 그 100개씩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눌러요, 좋아요를. 좋아요 100개를 받는 사람은 그 친구가 한 1000명 있거든요. 그런데 2개 받는 사람 친구 보면 26명 있어요. 그러면서 막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거죠. 그러고 뭐 사실 저는 예전에 저도 그런 스트레스 받은 적 있었는데 결혼한 친구들이 그런 거 올리는 거 뭐 예전에 유행할 때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뭐 로맨틱하고 이런 것만 올리거든요. 그런 걸 올리지 뭐 부부 싸움하면서 뭐 깨지고 이런 거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루는 한 친구가 뭐를 올렸냐면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그 트레이에 이렇게 커피하고 뭐 토스트하고 뭐 이렇게 먹을 거 예쁘게 만들어서 여자가 침대에 있으면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먹을 수 있게 여기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이 트레이를 위로 받치고 거기 침대 위에서 이 토스트랑 그 커피를 이렇게 우아하게 마시고 있는 걸 찍어놓고 오빠는 나를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요일 아침에 그걸 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염장 막 이런 걸 당했는데 그냥 그 2달 후에 이혼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사실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 자기야 같은 프로에 나와서 오버 많이 하는 커플일수록 이혼을 빨리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면접 가서 정말 이 회사 되면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말하지만 더 좋은 회사 되면 그 회사 안 가잖아요. 그런 건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남을 쉽게 부러워하고 자꾸 나만 구질구질한 것 같아. 뭐 막 이런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실제로 그 인생이란 패션 피플의 빨랫줄에 걸려있는 목 늘어난 티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컨셉으로 해서 한 꼭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소개하고자 했던 주요한 메시지, 그리고 그 소설들은 제가 소개를 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아주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소설가도 아니고, 그러고 제가 회사원이니까 저한테 듣고 싶으신 게 어떤 내용일까,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실제로 아까 앞에 나왔던 질문처럼 실제로 제 독자들이 저한테 가장 궁금하고 많이 질문하시는 게 회사원이 책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제가 뭐 대단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싹쓱싹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쉽게 내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회사원이다 보니까 평일엔 못 쓰고요. 주말에 써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는데 한 1년 정도가 꼬박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을 쓰는 게 주말에 작업을 하는 거고요. 사실 매일매일 뭐 아이디어 메모도 하고 습작도 하고 매일매일 뭐 정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으면 페이스북에 낙서라도 하고 맨날 그게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했어요. 10년 넘게. 그러고 이렇게 제가 골프 이런 거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많이 하는 게 스크린 골프 가고, 그 뭐 또 많이 하는 게 여자들이면 뭐 피부 관리실 가고, 또 뭐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취미 활동을. 그런 또 요가, 뭐 핫요가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뭐 골프도 안 치고 뭐 다른 그런 취미를 안 하는 대신 저는 항상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도 그냥 꾸준히 해서 이게 다 책을 내고 이런 거는 엉겹결에 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어떻게 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한테 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책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출판사에 그냥 보내면 되는 거냐? 출판사에 보내면 답이 오느냐? 뭐 이런 거를, 심지어는 그 대필 작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연예인들 책들이 아무래도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뭐 쓰고 싶은데 뭐 이렇게 뭐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은 그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던데, 저는 책을 어떻게 내게 됐냐면 제가 막 출판사에 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홈페이지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오랫동안 닫아놨는데 그 홈페이지를 제가 2003년에 만들었어요. 수선이의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거길 만들어서 글을 이렇게 그 에세이, 그리고 독서 일기 이렇게 해서 제가 꾸준히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너무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창피하잖아요. 클릭수 뭐 2개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한 10번 정도 찍어주고 점심시간에도 한 20번 눌러주고, 그래서 하루에 100개 정도 제가 만들어 놓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그게 한 3, 4년 지나니까 출판사들이 막 전화를 해서 책을 내자, 이런 전화들이 꽤 많은 출판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름 부키라는 출판사를 선택해서 그 나는 오늘도 유럽 출장 간다를 썼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책은 어떻게 냈느냐? 그러면 첫 번째 책을 읽은 웅진에서 이 나는 오늘도 유럽 출장 간다 재미있던데 우리랑 두 번째 책을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막 출판사를 막 쫓아다니면서 제가 되게 책을 내고 싶은데 제 원고 한번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출판사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꾸준히 좋아하는 일 꾸준히 하면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왜 나는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전 뭐 2003년부터 계속 거기다 썼는데 제가 첫 번째 책 나온 게 2008년 2월이니까 거의 한 5년 걸린 거죠. 그런 것처럼 꾸준히 하시면 뭐 어떤 뭐 책을 내는 거건 어떤 거든 이렇게 다 기회가 오고요. 요즘에 뭐 그런 책들 많잖아요. 뭐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 뭐 며칠 만에 책 쓰는 거. 그런데 사실 며칠 만에 책이 나와서 뭐 하겠어요. 내용이 있어야죠. 꼭,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 수 있고 이런 이유가 책을요 한 권 내는 건 쉬워요. 왜냐면 출판사들도 항상 콘텐츠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 책은 한 권 정도는 쉽게 낼 수 있어요. 출판사 하나 만나면. 그런데 그 한 권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책은 절대 내지 못해요. 왜냐면 그 앞에 그 전작의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그 후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이렇게 그 책을 급하게 내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리거든요. 아, 지금 그 정도 컨텐츠로 이거 지금 섣불리 내면 나중에 두 번째 책이 못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 시간을 가지고 내공을 쌓아서 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는 제 후배들한테도 말을 해주는데 그것처럼 뭐든지 빨리 그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대구여고라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저자와의 만남 행사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회사원이라 제가 평일에 그런 데 가려면 휴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데 독서반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고등학생 중에 밑줄 긋는 여자를 필사를 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30대 회사원이 쓴 책을 고딩이 그거를 공감을 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만 그거를 무슨 뛰어난 문학 작품도 아니고 제가 무진기행 베껴 쓰듯이 그거를 무진기행은 단편이기라도 하지 288페이지를 베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해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제가 해외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영어 잘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걷다 대고 네 그러면 재수 없으니까는 아유 그냥 먹고 살 만큼 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잘하거든요. 영어로 물건을 파는 게 일인데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발음이 잘 안 좋고 혀 짧은 소리가 나서 제가 교폰지 아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유학 갔다 왔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토종이에요. 그래서 저 야간 자율학습 밤 10시까지 해서 대학에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영어 공부를 잘 하려면 영어를 잘 하려면 뭐 어학연수를 갔다 와야 되고 어학연수 안 갔다 오면 영어 못하고 뭐 유학을 갔다 와야 되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는요 계속 외우면 잘 하게 돼요. 예전에 여기 이익훈 고 이익훈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예전에 거기 다녔었는데 강의 직강 끊으려면 줄 서서 끊어야 되고 그랬는데 진짜로 강의에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은 테이프 끊어질 때까지 들으라 그러고 토플 시험 보기 전날에 되게 교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길을 잡아줘요. 막 이러는 거죠. 수선이 시험 잘 보고 그래서 길을 애들이 저 오래 잡아주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익훈 선생님이 이렇게 길을 잡아주시면 내기는 이제 뚫렸어 막 이렇게 되고 그런데 사실 정말로 이익훈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고 되게 많은 용기 뭐 이런 격려 이런 걸 주셨는데 사실 강의 내용은 정말 별게 없었어요. 이거예요. 테이프 끊어질 때까지 들어라. 테이프 끊어질 때까지 딕테이션을 해라. 받아쓰기. 근데 그렇게 테이프 끊어질 때까지 딕테이션을 하면 이거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문 종합영어를 20번을 봤거든요.
그 거의 외운 거죠. 그러면 영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던 사전을 들고 가서 대구여고 학생들한테 보여줬어요. 사전이 요즘엔 전자사전이지만 그때 종인데 그 진짜 걸레짝처럼 돼가지고 막 이렇게 너덜너덜 하거든요. 사전 이렇게 되면은 영어 잘할 수 있다. 그때 봤더니 애들이 막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성문 종합 영어 20번 봤다. 그러니까 맨투맨은 안 되냐 뭐 이런 질문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책을 반복을 하면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외국어가. 사실 일본어처럼 문법 쉽고 이런 거는요. 단어만 많이 외워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뭐 조혜련 그 박사의 일본어가 뭐 그거 보니까 하루에 일본어 단어 뭐 200개씩 뭐 무조건 외웠대던데 아무리 일정이 많을 때도 사실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꾸준히 하기만 하면 웬만한 일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죠. 예전에 MB를 뭐 갔다 오시거나 준비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미국 MBA 한참 유행할 때 탑 MBA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녹음이 되니까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책을 보면 다 내용이 수기거든요. 합격 수기. 근데 그게 워튼, 스탠포드, 하버드 이런 데 붙은 사람들이 쓴 합격 수기인데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회사 생활이 너무 바빠서 토플은 연습 문제 2번 풀어보고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만점에서 한 20점 빠지게 나와서 토플은 그대로 넘어갔고 지맷은 기출문제집을 2달인가 봤는데 운 좋게 한 번에 700점이 넘어서 무사히 에세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읽고 저도 그때 지맷을 봤는데 저는 5번을 봤는데 똑같은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지맷 한 번 보는데 230불인데 나 1000불 넘게 썼는데 똑같은 점수 나오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사람들은 기출문제 2달 보고 봤는데 700점이 넘을까? 저는 그때 박정호 학원에 돈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바쳤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랬는데 그 합격자 중에 어쩌다가 아는 사람이 생기게 됐어요. 그 합격 수기 쓴 사람 중에. 그랬는데 이거 무슨 이거 2번 풀고 시험 보고 기출문제 2달 봤더니 회사 휴직하고 했더라고요. 회사 휴직하고 그 당시에 박정호 학원 호연직이라는 독서실 있었는데 새벽부터 가서 살고 시험 못 보면 울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능 수석한 사람들도 보면은 인터뷰할 때 애들 이렇게 하잖아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온갖 가외를 다 하면서 부모님 등희게 가외 많이 했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또 우리나라 요즘에 문화가 이렇잖아요. 나는 좀 천재성이 있어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지. 나 맨날 밤새서 고작 이만큼이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거짓말을 다 믿고 되게 의기소침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저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5년이나 지나서 책이 나왔고 한 권이 또 되니까 2권이 또 되고 이렇게 또 2권째가 또 팔리니까 그때는 이제 독자들도 좀 생겨서 3년 만에 나왔는데도 기다려서 사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너무 서두르고 이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일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잘난 척 하면서 저는 원래 좀 문학의 소질이 있어가지고 좀 앉은 자리에서 눈 딱 감으면 글이 써지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책을 또 쓸 때는 반을 다시 썼어요. 다 써놓고 회사원이다 보니까 주말에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에 반에 쓴 거는 쓰면서 결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반은 글이 굉장히 호흡이 좋고
그 퀄리티가 올라갔는데 앞에 반을 제가 용납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반을 완전히 다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책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고 사실 그 책을 쓴다는 게 제가 사실 저희 회사 사람들 가끔씩 저한테 이럴 때 툭툭 뱉을 때 있거든요. 아, 나도 책이나 한 권 쓸까 이럴 때인데, 사실 그럴 때 막 처음엔 되게 예민했어요, 그런 말들이.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삼각김밥을 한 번도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뭐 그 주부들이고 그 맨날 맛있는 거 해먹고 이러니까 삼각김밥 먹을 일이 없겠죠. 근데 삼각김밥 가끔 드세요? 애기가 먹으면. 그쵸. 삼각김밥 드세요? 가끔이죠. 저는 이 책 쓸 때요, 주말에 주로 주식이 삼각김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그리고 글을 쓰려면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누구 만나서 어떻게 미안하게 친구 불러가지고, 야, 나 지금 딱 1시간 있는데 너 밥만 먹고 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만나면 뭐 밥 먹고 후속 조치로 커피도 마시고 뭐 수다도 떨고 이래야 되지. 그러니까 혼자 먹는데 뭐 이렇게 뭐 거한 거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오피스텔에 사는데 1층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전주 비빔밥 삼각김밥부터 그 고전적인 참치 마요네즈까지 정말 안 먹어본 삼각김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책 쓰고 나니까 삼각김밥 되게 싫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저걸 이제 내가 안 먹어도 되는구나,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그 안 보이는 뒷면에는 백조가 이렇게 위에서만 우아 떨고 있는 것처럼 그 다리는 허벌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다 그렇게 하고, 그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최소한 1층에 그 뭐지, 보쌈 먹는 것보다는 조금은 즐거운 시간이었으면은 네, 좋겠고요. 저기 제가 이 사진을 괜히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이게 뭐 유명한 작가나 그런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제가 그 예전에 그 포믹 에이시드라는 제품 판매하는 거를 담당했을 때 그게 직물 염색제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태리에 출장을 되게 자주 갔었는데, 거기 이태리 그 직물 단지가 있어요. 그 비엘라라고 밀라노에서 가까운 곳인데, 지금 유럽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가 되게 침체돼 있는데, 거기 이제 한참 잘 나갈 때는 그 비엘라에 뭐 그런 명품 브랜드가 다 있거든요. 뭐 제냐, 구찌, 뭐 필라 이런 공장들이 다 있는 곳인데, 거기 제가 출장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저희 그 거래선, 이태리 거래선 사장, 이게 그 사장실 그 사진인데요. 그 우리나라는 그 사장실 가면 굉장히 그 좀 권위가 느껴지면서 뭔가 그 함부로 웃고 떠들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되는데, 그 이태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진을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이게 뭐 자기 사진 이렇게 다 막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3대 사진이 막 있는데 그 벽에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Life is one way trip. Do it in first class. 이게 붙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편도잖아요. 어차피 편도니까 기왕 가는 거 1등석을 타자 이거죠. 그런데 뭐 이 1등석이라는 말이 뭐 럭셔리하고 비싸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왕 하는 거 최고로 한 번 가면은 다시 못 오니까 최고로 즐겁게 지내자, 이런 뜻으로 썼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영어 표현이 아니에요. 뭐 관사도 없고 막 이러잖아요. 이 이태리 그 평생을 장사를 해온 이분이 쓰셔가지고 이 영어가 정확한 영어는 아닌데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를
내가 좀 써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마음껏 쓰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도 찍어가지고 뭐 강의 같은 거 할 때 뒤에도 자주 붙이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책에 사인해 달라는 분들 있으면 뭐 사실 보통 작가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행복하세요 뭐 이런 거 건강하세요 되게 많이 하죠. 근데 뭐 사랑합니다는 되게 일일사 그런 거 같고 행복하세요 너무 좀 식상하고 그래서 저 이것 자주 쓰거든요 메시지로. 근데 너무 좋은 말 같아요. 그리고 이 문구는 제 첫 번째 책에도 한 꼭지를 따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이제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며칠이 아니죠. 내일이 11월의 마지막 날이죠. 다들 내일 불금에 약속들 많으실 텐데 내일 지나면 이제 12월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에 뭐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하면서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다 보면 또 금방 가고 그러다 보면은 또 1월 1일이 오고 그러면 올해가 다 갔잖아요. 근데 그 간 시간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니까는요.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그 생산적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순간순간에 좀 즐겁게 좀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혼자인 너에게를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편하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